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요. 네. 참을 수가 없네요, 진짜. 자,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에요. 이번에 신메뉴가 출시됐습니다. 정말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60개 치킨의 새로운 명작 크랑이 치킨입니다. 크랑이 치킨. 크랑이. 오. 네, 크랑이. 제가 약간 버터 냄새나게 발음을 했는데 네. 예, 호랑이이기 때문에 크랑이. 네. 자, 이 크랑이 치킨은 과연 어떠한 야심을 가지고서 60개 치킨의 신메뉴가 되었는가를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몸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식 들어가 주시죠. 와, 미쳤네요. 냄새 너무 좋습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도 될까요? 네. 아니, 지금 바사삭 소리가 진짜 여기까지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와, 이명철은 뭐 음향 장비 이런 게 필요 없네요. 와, 대박이다. 이거는 제가 의도한 소리가 아니고 이 치킨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겠죠, 당연히. 진짜 바삭바삭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시즈닝이 뿌려져 있다 보니까 먹다 보면 이제 입술에 이제 시즈닝 가루가 붙잖아요. 한번 쓱 먹어봤는데 마늘 향이 오, 확 납니다. 제가 마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되게 단짠단짠의 마늘 맛이 나서 바삭함의 단짠단짠의 마늘 맛까지 일품입니다.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맛있어. 갈릭 파우더가 들어있고 콘프레이크 시즈닝까지 있어서 정말 계속 먹어도 계속 손이 가는 네, 바삭함의 극치. 와, 저 이거 좀 따로 먹을 시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와, 진짜 맛있다. 60개 치킨의 아주 주 메뉴들의 강점만을 또 한데 모은 네. 네,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와, 치킨 살과 치킨 이 튀김옷을 같이 먹었을 때 맛이 잘 조화가 되게끔 네, 시즈닝에 적절하게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이게 튀김옷 안에 있는 또 살은 어떠냐? 그렇죠. 튀김옷만 바삭한 거냐? 아니다. 아니죠. 살까지도 바삭하다. 네. 60개 치킨은 그냥 치킨 살에 먹는 것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깔끔한 기름이 말해준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크랑이 치킨 출시 기념으로 원투펀치와 60개 치킨이 함께하는 이벤트 내용이 뭐냐? 원투펀치 채널에서 60개 치킨의 재생 화면과 원투펀치 알림 설정까지 보여지도록 화면을 캡처하셔서 여기부터는 적으셔야 됩니다. 네. 010-5088-2957로 응모하시면 30분을 추첨해서 4월 2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응모하신 번호로 크랑이 치킨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투펀치 유튜브 커뮤니티의 이벤트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 KFA 호랑이 네.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저 U23 아시안컵의 이제 시기가 왔는데 축구에 빠질 수 없는 치킨, 특히 크랑의 치킨을 여러분 드시면서 입도 즐겁고 맛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통해서 우리의 눈도 즐거운 그런 즐거움을 크랑의 치킨과 함께 여러분 60개 치킨과 함께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U23 아시안컵 크랑이 치킨과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60개 치킨 파이팅! 파이팅!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원투펀치 TMF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대회 일단 조별리그에서 또 이게 부담스러워요. 네, 한일전, 한중전이 다 걸려 있고 여기에 첫 경기가 아랍에미리트인데 오늘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께 부탁드린 거는 아랍에미리트 당연히 첫 경기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 경기 포함해서 전체적인 또 우리 대표팀의 현 상황, 예상, 프리뷰 이러한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강한 국가들은 정예 멤버로 출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오히려. 네, 왜냐면 영영배 대표팀의 특히 예선, 아무래도 유럽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럽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이 대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속팀의 그 대표팀 차출이 소속팀으로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아시아 쪽 어느 외신에서 네. 제가 봤던 기사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장 클럽들의 차출 불허로 인해서 가장 좀 손해 볼 법한 나라들이 어디냐? 두 나라를 꼽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네.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가 실제로 몇 명이 못 와요. 그렇죠. A 대표팀까지 들어가도 될 정도 선수들 몇 명이 차출 불허로 못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외신 내용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와 대한민국이 요 문제로 인해서는 가장 좀 손해를 볼 법한 팀이다. 네. 차출 거부 부상까지 포함을 했을 때 황선홍 감독이 영역별 대표팀에서 쭉 써왔던 센터백 중에는 김지수, 이한범, 조이제 선수가 빠진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 미드필더 쪽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쪽에는 분명 결장자가 있죠. 네. 권혁규 선수와 오재혁 선수. 네. 그리고 최전방에는 역시 이 연령대로 봤을 때는 사실 오연규 선수가 차출이 가능한 나이대긴 한데, 오연규 선수도 셀틱에서의 일정, 몸 상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걸리면서 역시 오연규 선수도 제외가 됐고요. 가장 주목되는 2선, 이강인 선수, 양현준 선수, 배준호 선수가 최종적으로는 이번 예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사실상 팬분들도 네. 요즘 팬분들이 이런 대회의 어떤 성격과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뭐 이 대회 기대하셨던 팬은 없으실 거예요. 아시안 게임 때 또 허락을 해줬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배준호 선수와 양현준 선수인데, 배준호 선수는 특히 이제 한 차원 좀 다른 선수다. 네, 여기서는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 이 네. 연령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배준호 선수가 여러 차례 많이 보여줬던 에이스 같은 선수인데, 배준호 선수 빠지고, 그렇죠. 네, 또 양현준 선수 빠지고, 네.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이 선에서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땐 고영준, 이현주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대에 들 수 있는데 이 선수들도 이번엔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네. 글쎄요, 아무래도 이 지금 멤버들, 결장자들을 봤을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정말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가 빠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 우려가 되는 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친선 대회를 한번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때 경기들, 우리가 이제 3월 A매치 기간 동안 연령별 대표팀이 소화했던 경기들을 보더라도 빠져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던 경기들이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 연령대에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이며 황선홍 감독의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심축을 이루는 선수인지는 우리가 3월 이 대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친선 경기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래서 주축 자원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배준호 선수 호주와의 그 서아시아 결승전 전에 좀 일찍 갔잖아요. 네.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이제 호주와의 대결에서는 못 뛰게 됐는데, 그래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승부차기로 호주를 꺾고 어쨌든 서아시아 대회 트로피를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배준호 선수 있는 팀 없는 팀은 차이가 좀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탈자들로 인해서 수비 쪽과 미드필더 쪽에 조금 우리의 전력이 조금 더 변수가 많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센터백인데, 김지수 선수가 아무래도 그동안 빌드업이나 수비 위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황선홍 감독 팀에서의 지분을 차지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탈이 발생했다는 점은 역시 좀 뼈아프고, 이한범이나 조이제 같은 선수들도 그간의 출전 빈도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번에 예선을 이 선수들이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수비진의 라인업과 호흡을 좀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변준수, 서명관 선수에게 좀 기대를 많이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롭게 차출된 이재원 선수도 있고, 미드필더긴 하지만 우리가 센터백 뎁스가 지금 얇기 때문에 이강희 선수가 어쩌면 센터백으로 뛰어야 될 경우의 수도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 못 오게 됐을 때 김동진 선수를 대체 발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임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강희 선수가 미드필더도 되지만 센터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강희 선수를 센터백 자원으로 고려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멤버의 변화폭이 많다 보니까 조별리그 3경기가 우리에게 좀 여유 있는 대지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우리가 조별리그 3경기 동안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멤버의 변화가 워낙 많고 새롭게 정멤버를 꾸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선수들의 이 조직을 좀 새롭게 맞추는, 어느 정도 실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의 조별리그 경기들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험적으로 하다가는 너무 까다롭죠, 상대가.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했을 때 아랍에미리트나 중국과 우리가 차이가 클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말 맞대결 자체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 네. 그런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첫 경기 아랍에미리트전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랍에미리트가 근본적으로 성인 대표팀의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몇 명 있고, 전체적으로 성인 대표팀에 이제는 완전히 자주 불려나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가 6, 7명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정상빈, 강성진, 엄지성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표 경력이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아주 작은 경기 수고, 그리고 꾸준한 또, 차출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기에서의 또 출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성인 대표와의 갭이 좀 큰 반면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인 대표급 선수들이 많이 참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서아시아 대회 있었잖아요. 네. 3월 달에. 그 서아시아 대회가 좀 전에 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A매치 기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랍에미리트는 서아시아 대회에서 좀 저조하긴 했는데 서아시아 대회에는 A 대표팀 나간 선수들은 빠졌겠죠. 더 핵심들이 빠졌던 대회가 그게 대회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핵심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 그 핵심들이 많이 빠져 있죠. 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A 대표팀과는 좀 분리가 돼 있는 팀인데 여기서 잘하는 에이스급들이 조금 빠졌잖아요. 지금 네. 이번에.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은 이 팀의 찐 에이스급들은 요즘 A 대표팀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빠진 팀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태까지 최근에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전력이 강화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멤버 변화가 많긴 하지만 가장 키플레이로 꼽는 선수는 서명관 선수를 꼽고 싶거든요. 네. 김지수 선수가 있었을 때도 서명관 선수는 그래도 선발 엔트리에서의 자리를 좀 지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부천FC에서 데뷔를 하고 줄곧 K리그2에서 부천에서 주전 입지를 쭉 차지했던 선수였습니다. 김지수 선수와 주전으로 뛸 때 보더라도 서명관 선수가 빌드업을 이끄는 모습들 그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높이 싸움, 힘 그리고 좋은 수비 위치 선정으로 센터백 자리에서의 수비를 든든하게 해주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다만 이제 친선 대회, 그 사우디 대회에서의 그 경기력을 봤을 때 변준수 선수가 아직 올해 경기 감각이 막 올라와 있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조금은 뭐 불안정한 모습이 있긴 했어요. 이전 팀이었던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경기를 뛸 때 보더라도 변준수 선수가 약간의 파트너의 커버가 필요한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비진을 어쨌든 새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주축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밸런스 자체가 조금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대회 중 센터백진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이제 천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재원 선수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센터백진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천안에서 계속 2년째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K리그2에서 보여준 폼을 보면 이재원 선수의 퍼포먼스도 꽤 괜찮았거든요. 센터백진은 그래서 변준수 선수가 아무래도 직전 대회에서 다소 감각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 그리고 멀티 자원인 이강인 선수까지 서명관 선수의 파트너 자리를 두고 조금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백 선수가 많은 이선 미드필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전체적인 미드필드에서의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권혁규 선수가 좀 빠진 부분은 굉장히 좀 뼈아프죠.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이끌고 패스를 푸는 과정에서 권혁규 선수가 차지했던 지분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빠진 선수는 빠진 선수고 우리가 그럼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미드필더 2명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제 빌드업을 이끌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이 대회에서 눈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면서도 추천하고 싶은 선수는 포항 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김동진 선수입니다. 김동진 선수가 포항에서 교체로 출전할 때마다 가능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분명 일부 리그에서 소속팀에서 1군에서 보여준 그런 당돌함과 침착함이 연령배 대표팀에서의 대회에서도 충분히 김동진 선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요. 왼발 킥이 좋아서 롱패스 잘 올려주고 패스도 굉장히 번뜩이고 활동량도 꽤 많은 선수여서 김동진 선수는 약간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서 활동량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볼을 순환해주고 배급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맡았을 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우 선수는 어때요? 김민우 선수는 김동진의 파트너로 제격이 아닐까. 왜냐면 이 김민우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신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선수라 상대와 경합, 쓸어 담아주는 것 이런 수비적인 경합에 있어서 힘을 좀 많이 발휘해줄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독일 4부 리그긴 하지만 그 팀에서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하고 있는 데다가 엄청난 멀티 자원이죠. 그렇죠. 뭐 공격형 미드필더, 뭐 중앙 미드필더, 뭐 윙백 뭐 다 할 수 있는. 사실 풀백 자리에 있는 황재원 선수도 황선홍 감독의 그간의 그 선발 엔트리를 보면 미드필더로 쓰는 경우들이 제법 됐었죠. 우리가 이번에 차출된 선수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울산 소속으로 장시영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바가 있는데 풀백 자리를 그래도 황재원 선수가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수 높긴 하겠지만 혹시 황재원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돼서 삼선이나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소속팀에서처럼 장시영 선수가 또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울산은 그 최강민 선수까지 합류가 돼가지고 사실 울산이 요즘 즐겨 활용하는 그 22세 선수들이 장시영과 최강민 아니었어요? 그렇죠. 결국 두 선수가 그냥 다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선 미드필더 쪽은 일단은 김동진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두각을 낼 수 있는 선수다라는 뭔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대체 발탁이지만 사실상 대체 발탁이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 지금의 미드필더진의 조합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봤을 때 김동진의 중요성과 활약이 좀 나올 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부터 가장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대목. 배준호와 양현준이 빠져나간 이선 미드필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아무래도 두 선수의 공백이 워낙에 큰 건 사실이죠. 워낙 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워낙 큰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빈자리를 쉽게 대체하는 것은 역시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정상빈 선수가 그래도 대표팀에 차출이 된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정상빈 선수면은 초진 스트라이커 역할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쉬운 점은 미네소타에서 이제 대표팀으로 합류하는 시기가 다소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정상빈 선수가 첫 경기부터 바로 경기를 뛸 때 뭔가 컨디션에 대한 문제라든지 호흡에 대한 문제가 좀 어떨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이 연령배 대표팀을 쭉 봤을 때 정상빈 선수는 이선에서 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황선홍호에서도 에이스로 불릴 만한 존재감을 지금까지 쭉 보여왔던 자원이거든요. 네. 무엇보다 소속팀 미네소타에서 폼이 굉장히 좋고 쭉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광주 FC 경기를 보면 엄지성의 공백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엄지성의 능력, 또 포항 스트러스 소속의 홍윤상 선수, 이 엄지성, 홍윤상 모두 개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자원들입니다. 또 이제 인천은 역시 마찬가지로 홍시우 선수가 또 최근에 소속팀에서는 윙백으로 뛰긴 하는데 이 선수가 또 이선의 윙 자리로 올라갔을 때 홍시우, 홍윤상, 엄지성 다 개인 능력들이 꽤 좋은 선수들이고 여기에 정상빈 선수까지 갖춰져 있거든요. 저는 양현준 선수가 빠진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선 엔트리를 꾸리고 있는 선수들도 개인의 능력 자체는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다. 다만 이제 강성진 선수가 조금 소속팀에서의 폼이 최근에는 조금 아쉬웠던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강성진 선수가 조금 변수가 있겠다는 얘기는 드리지만 강성진 선수도 속도 사이여서 치고 달릴 때 능력을 보면 이 선수도 개인 능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선 자원들도 우리가 선수들의 측면에서의 혹은 세컨톱 자리에서의 개인 능력은 기대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준호, 양현준이 빠지기는 했지만 정상빈을 위시해서 네. 엄지성, 홍윤상, 홍시우, 강성진 이 정도면은 사실은 뭐 기량적으로는 분명히 여전히 좀 괜찮은 라인업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그 최근 활용도에 따라서는 폼은 좀 다르긴 해요. 네. 다르긴 하고 한 두어 해전 예를 들어 좀 더 뻗어나갈 것 같이 여겨졌던 상황을 그렇게까지 또 기대치만큼 뻗어나가지 못한 경우들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분명히 어떤 개별적인 개인차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량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이선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정상빈 선수 그래도 오게 된 게 상당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동진 선수를 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두각을 낼 만한 선수로 꼽았듯이 최강민 선수도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선수거든요. 네. 최강민 선수가 배준호 선수의 대체 자원으로 뽑혔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뛰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울산에서 이제 최강민 선수가 U22 자원으로 기용이 될 때 저도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뭐 관계자분들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드린 걸로 보았을 때는 구단 내부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면 후연을 할 때 최강민 선수가 늘 고개를 들고 있다는 코멘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근데 어린 자원이 사실 항상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향해 있기는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앞에 항상 향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거고 판단이 빠르다라는 건데 실제로 올 시즌 K리그1 경기를 뛰었을 때 보면 꽤 간결한 연계를 보여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서 이제 정상빈, 엄지성, 홍윤상, 홍시우, 강성진 그리고 이제 제가 풀백으로 분류를 굳이 하긴 했지만 사실 윙도 가능한 장시영 네. 개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배준호 선수는 뭔가 좀 풀어주는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그 공백을 누가 좀 메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법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자원들 이외에 새로운 어떤 선수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최강민 선수의 그런 어떤 침착함과 연계 능력이 어쩌면 우리 개인 능력이 좋은 다른 이선 자원들을 잘 든든하게 받쳐주고 풀어주는 옵션으로 기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선수도 대체 발탁이긴 하지만 꽤 기대감을 가질 만한 선수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명철 해설위원도 뭐 들으셨다고 합니다만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황선홍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아주 열띤 연구와 취재를 했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또 최강민 선수를 뽑았다는 생각인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수 포지션에서 사실 팬분들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약간 걱정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최전방 공격이거든요. 네. 물론 안재준 선수, 이영준 선수, 장진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안재준 선수는 또 황재원 선수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이미 딴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안재준 선수, 이영준 선수가 포진하는 그 공격수 쪽이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안재준 선수의 해결 능력을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부천과 안양의 K리그 2 경기를 쭉 보고 있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그 경기가 이제 안재준 선수가 없다 보니까 네. 부천이 기회를 많이 만드는데 해결사의 부재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예. 사실 그리고 이게 작년으로 넘어가면 아시안 게임에 이제 안재준 선수가 차출돼 있는 동안에도 부천이 흐름이 좋다가 그렇죠. 그 해결사의 부재 때문에 힘을 좀 못 썼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부천 팬분들은 지금 안재준이 너무나도 그리우실 텐데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안재준의 해결 능력은 이 연령대에서는 정말 검증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경합 능력 좋고 돌파자라고 슈팅을 할 때 보면 일단 그 저돌적인 모습에 킥이 워낙에 좋아서 충분히 우리가 이 안재준 선수의 해결 능력과 힘을 최전방에서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팬들의 걱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임 의원님은 최전방도 우리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안재준이 네, 있으니까. 안재준 네. 괜찮다. 이영준은 안 괜찮아요? 이영준 선수도 우리에게는 요긴한 네, 옵션이 네, 되죠. 네. 왜냐하면 키가 크기 때문에. 예. 예, 이영준 선수는 아무래도 안재준 선수를 그간의 이 황선홍 감독의 기용 패턴으로 보면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텐데. 네, 좀 더 선발일 거예요. 안재준 선수가. 이영준 선수도 큰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커로서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대표팀의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포지션의 모습. 네. 골키퍼는 뭐 일단 김정훈 선수가 그렇죠. 올 시즌에 또 활약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전북에서죠. 네, 사실은 다른 팀들도 보면은 이 연령대에서 보면 항상 골키퍼 포지션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필드 플레이어들보다 오히려 그 소속 클럽에 그 베테랑 선배가 있었을 때 사실은 그 기회 얻기가 더 네. 어려운 자리가 골키퍼 아닙니까? 골키퍼는 한 자리밖에 네, 없으니까요. 필드 플레이어는 뭐 중간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골키퍼는 뭐 괜히 바꾸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골키퍼들의 어떤 경기력이 사실은 이런 연령대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골키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전북의 김정훈 그리고 서울의 백종범 그리고 충남 아산의 신송훈 선수까지 이번에 골키퍼 3명이 모두 각자의 팀에서 경기를 제법 뛰었던 선수들. 물론 이제 서울은 올 시즌 최철원 골키퍼를 그렇죠. 조금 더 쓰고 있긴 하지만 1군에서의 경험은 그래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정훈 골키퍼를 아마 주전으로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들이받쳐주는 선수들도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는 보이지만 네. 근데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성인 대표팀 레벨의 선수들이 또 여러 명 있어서 요런 거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인 대표팀 레벨의 선수들은 얼마 전 서아시아 대회, 그 사우디 대회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안 나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도 아마 성인 대표팀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중국도 뭐 최근에 경험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령대 팀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성인 팀보다는 나아요. 네, 그래도 이게 사실 이러기 쉽지가 않은데. 네, 사실은 뭐 중국이 뭐 스포츠 다 잘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네.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령별 팀은 성인 팀보다는 이제 비교 대비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3위 안에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을 해야 되고 뭐 가능하면 당연히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자면은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경기가 끝났겠지만 제가 이제 호주 요르단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A조와 B조, 우리는 B조인데 무조건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조에서 1등을 하건 2등을 하건 그래서 물론 조별리그 단계에서 뭐 또 설레발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조별리그 우리가 통과한다는 전제라면 A조 팀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A조를 그래서 좀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A조에 사실은 강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 그리고 개최국인 카타르 당연히 강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껄끄럽죠. 배준호 선수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게 우리가 승부차기로 뭐 얼마 전에 이겼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겼냐라고 하면은 냉정히 네. 봤을 때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호주는 저는 이번에 좀 굉장한 강세를 예상하는 게 그 물론 유럽 리거들도 몇 명 있는 데다가 또 호주 리그에서 지금은 뛰고 있지만 유럽을 또 뭐 2, 3년 갔다 온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호주 이번 스쿼드의 거의 다는 자기가 뛰고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다 자기 소속팀에서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들이에요. 이게 사실 중요하죠. 네. 저는 호주가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대회 많은 팀들을 통틀어 가장 출전 횟수와 경기 감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력도 강한데 뭐 유럽 리거들도 있고 여기에
소속 클럽에서 뭐 장소를 불문하고 다 많이 뛰는 선수들이다.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들이 호주는 아주 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타르는 역시 개최국 아닙니까? 그렇죠. 개최국에다가 저는 정말 또 그 복병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요. 이번 대회 제가 이제 멤버를 쭉 봤을 때 가장 성인 대표팀하고 비슷한 멤버가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입니다. 물론 이제 J리그에서 저스틴 허브너 선수를 차출 안 해줬다 네. 해서 뭐 신태용 감독도 최근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쿼드의 절반 정도가 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 A 대표팀에서 봤던 그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이미 많이 해서 지난번 아시안컵을 치렀던 팀들, 그리고 최근에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르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의 다수가 이번 23세 이하에 나오는데, 그 성인 레벨에서의 특히 아시안컵 같은 거를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은 이 연령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시안컵 바로 얼마 전에 했잖아요. 1월이잖아요. 네. 3개월. 저 엄청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기간. 그 1월에 인도네시아가 심지어 잘했어요. 네, 16강에 네, 진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멤버의 절반 정도, 거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마르셀리노 포디나 뭐 아르한 선수 등등, 그리고 그 혼혈계 또 네덜란드 출신의 그 장신자들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 거의 다를 이번 대회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물론 이것도 뭐 평가전이긴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도 인도네시아가 잡았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와 같은 조에 들어있는, 물론 그 아랍에미리트는 역시 또 100% 전력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A조에서 만약에 파란을 일으키면 잘하면 우리랑도 조우가 가능한데, 이거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아시안컵을 통해서 동남아 팀들의 전력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우리 아마 팬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그 다른 느낌의 성인 대표팀을 잘 이끌었던 그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다수가 그대로 이 대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저희 진짜 성인 대표팀의 경험을 그대로 이제 끌고 온 선수들이 많다는 건데, A조가 막강한 조를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조예요. 거기에 이제 요르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르단은 사실은 요르단 A팀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알 나이마트, 네. 알 타마리 그 팀인데, 근데 요르단은 우리와의 대결 때도 이제 중계 중에도 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랑 약간 어스비슷합니다. 약간 연령대가. 그러니까 30대 아예 넘은 선수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A팀이 베테랑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르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A팀과의 일치율은 매우 떨어집니다. 네, 그 아부타하라는 선수 하나 정도 제외하면은 사실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요르단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액면가 멤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보다도 약간 약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르단은 이걸 생각해야죠. 얼마 전에 형들이 엄청난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요르단 아마 동생들도 무서움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동기부여가 확 살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A조가 무서운 조인 건 맞아요. 좀 팀들 몇몇 하나하나가 우리와 어떤 팀이 만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상성상, 관계상 굉장히 좀 껄끄러운 대진이 혹시 좀 예상이 되지 않나. 네.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B조부터 잘 넘어가야 되는데. 조별리그부터 넘어야죠. 네. 일단은 임 의원님은 B조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사실 워낙 우리가 지금 멤버 변화가 많고 아직 첫 경기를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술이나 전체적인 베스트 11의 윤곽이 어떨 것이다라고 지금 당장 확정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계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도 확정해서 말하기에는 이 연령별 대회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 만나게 될 남은 3개 국가 중 일본과의 라이벌전이 아무래도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걸 고려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우리가 아직 팀으로 미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상대에서는 일단 일본을 만나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 입장에서도 다행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다행스러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별리그 동안에 우리가 주축 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빠르게 정예 멤버를 확정하는 것,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경기 아랍에미리트전 같은 경우는 승리를 가져옴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라인업의
그림을 또 완성시킬 수 있는 그렇죠. 뭔가 그 이른바 뭐 두 마리 토끼 뭐 이제 그런 네. 거를 해야 되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조별리그 첫 경기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예, 이 실험이 길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첫 경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대회에 대한 자신감과 윤곽을 가질 수 있는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첫 경기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출발이 굉장히 순조로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도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부디 첫 경기부터 아주 가뿐한 출발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일단 첫 경기 당장 내일 이제 벌어지는데 그 잠깐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리트 가장 주의할 선수는 역시 최전방에 술탄 아딜이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미 성인 A 매치에서 10경기 5골을 넣었거든요. 골 순도가 상당하네요. 근데 아시안컵에서도 넣었고요. 네. 최근에 그 아시아 2차 예선에서도 넣었고요. 그 5골이 다 최근에 넣은 거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벤투 감독이 어느 정도 세대 교체를 해놓은 팀이라 이 팀은 아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성인 대표팀과의 일치율이 매우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율이 있는데 그 가장 선봉장이 술탄 아딜이라는 그 최전방 공격수예요. 이 선수가 키가 크지만 유연하고 뭐 제공권, 뭐 발밑, 왼발 뭐 다 사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고 뭐 약간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또 크로스에 의한 어시스트도 가능하고 근데 신장이 또 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선수치고는 꽤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AFC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플레이어스 투 워치 그러니까 주목할 선수들 뭐 이런 거 항상 키플레이어죠. 나오잖아요.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당연히 술탄 아딜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요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막 찾아봤어요. 임 의원님이랑 네. 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어떤 클럽 대 클럽의 슈퍼컵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 출전했던 아랍에미리트 클럽의 선수들을 좀 잘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네. 예, 소속 클럽에서. 그래서 약간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심지어 이게 유럽 리거도 아니고 이제 자국 리거인데 자국 리거에 차출을 두고 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그 슈퍼컵은 일단 끝났죠. 일단 경기는 마무리가 됐죠. 네, 임 의원님이 아주 정확히 찾아보셨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클럽에 어떤 선수가 소속돼 있어서 더더욱 그 문제가 비화가 됐냐면 바데르 나세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바데르 나세르. 네, 이 선수가 아시안컵 아랍에미리트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이미 이 선수 역시도 아랍에미리트 성인 국가대표팀의 주전 수비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센터백으로도 뛰고 풀백으로도 뛰고 그 외에 저 왼터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왼쪽 레프트백도 되고 뭐 3백 할 때 이제 왼쪽 센터백도 되고 그냥 4백 할 때 2명의 센터백 가운데 하나 더 되고 어찌됐건 아랍에미리트 성인 대표팀에 꾸준히 올라오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사실은 연령이 낮아서 네, 지금 이 아까 그 술탄 아밀 선수 마찬가지로 그 바데르 나세르 선수도 이 23세 이하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데르 나세르 선수의 소속팀이 이번에 그 카타르 팀하고 이제 저 슈퍼컵 했던 바로 그 팀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아마 좀 상황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대회는 첫 경기 6시간 전까지는 예비 명단 내에서의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도 이라크 같은 팀들은 지금 막판에 선수 지금 바꾸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보기는 해야 되는데 보내준다라는 전제라면 저는 그 바데르 선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수비수고요. 근데 다만 요 선수가 이제 그 아시안컵 때 성인 대표팀 아시안컵 때 그 멋진 자책골을 하나 넣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원더 자책골. 그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 골문 앞에서 네. 헤더로 넣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수는 지금 A 대표팀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제 멀티형 수비수고요.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 사이드에도 자이에드 술탄이라는 측면 수비수가 있는데 요 선수도 A 대표팀 거의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반 주전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수 그리고 수비 라인의 두 선수는 A 대표팀에 가도 거의 주전으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여기에 뭐 드리블 돌파 가능한 하리브 선수라든가 하리브 수하일이라는 이제 윙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하메드 아바스라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또 있는데 요 선수도 A 대표팀에서 이제 자주 활용이 되는 선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명 정도가 아랍에미리트는 성인 대표팀 이미 나갔던 선수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3명 정도는 거의 주전급으로 볼 수 있고 여기다가 한 2-3명은
이제 교체로 나오거나 이제 로테이션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A 대표팀과의 일치율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팀을 능가하는 건 사실이다. 아랍에미리트가. 그리고 요 선수들이 포함된 경기 내용은 서아시아 대회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다. 라는 거는 틀림없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아랍에미리트의 전력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연령별 대회는 미리 모든 거를 예단하는 거는 조금 힘든 네. 면도 있고, 그래도 1라운드가 이제 D조까지 한 바퀴 이렇게 쓱 돌면 이제 좀 윤곽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우리와 상대할 일본과 중국의 전력도 조금 더 이제 둘이 또 이제 맞대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보고 나면 또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정말 중요한 2024 U23 아시안컵 올림픽 지역 예선을 겸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관한 첫 번째 원투펀치에서의 프리뷰를 이것으로서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이 U23 대회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또 이명철 해설위원님 그리고 다른 또 패널 분들과 더불어서 살펴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